14절에서 바울의 사건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밝히 알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전에 있던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두어 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감옥에 두고 갔는데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그 변호사들이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 뭐 성전에 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더라. 또 무슨 말을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징역 가게 해달라, 죽이게 해달라,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 하는데, 근데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 로마법에 따라 바울의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법에 따라 바울의 재판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를 카이사르에게 보내달라.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내가 주었다. 16절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자가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전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제도가 아직 정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잖아요. 지금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답변할 자유 넘겨주지 않는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변호사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할 아무리 죄수이지만 답변할 기회는 줘야 되기에 내가 그렇게 하게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 지체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랴로 온 바로 다음 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와서 그 이튿날 재판을 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랴에 온 뒤로 그 다음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위해서 재판을 열었다. 내가.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로마법으로 재판할 건덕지가 못 됐다. 왜냐? 그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신문하는 걸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 로마법에 저축이 되는 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교에 대한 얘기더라. 뭐 유대인의 종교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하더라. 그런데 그 죽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했다가 하더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열게 해달라고 해서 재판을 열고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고 지금 재판을 한 거더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로마법에 저축이 되는 게 아닌데 저들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네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재판을 걸어온 거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왜? 로마법에 대조해 보니까 처벌할 만한 그런 성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차이점이더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메시아,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했다 하더라.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 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력자들은, 사내들인의 그 재판관들은 사도 바울을 범죄자라 하면서 처벌을 해달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카이사르에게 나를 보내달라. 카이사르의 앞에 서게 해달라.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도 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게 그를 고발하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요구하기에 그래서 고소한 자와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자유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고소한 자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 아니하고 다만 이재명이 가짜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떤 가짜뉴스를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물가와 부채와 관련돼서 해결을 못하는 것처럼, 마치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자료를 보여드려야죠. 제가 객관적인 자료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부터 볼게요. 정말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못 잡았는지, 더 나아가서 물가를 잡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둔화되고 있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11월 소비자 물가가 3.3%입니다. 넉 달째 3%대 상승폭이 둔화가 된 거예요. 자, 이재명의 말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서서히 물가를 잡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물가 높아요. 분명히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문재인 정권과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자, 문재인 정권 때는 물가가 어느 정도로 높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4.8%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보십시오. 2022년 3.6, 3.7, 4.1, 4.8. 사실상 물가에 손을 놨어요. 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거의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물가 상승률을 만들어 놓고 양산으로 책팔로 도망간 게 바로 문재인이라고요. 그런데 4.8%까지 올랐던 물가를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잡은 겁니까? 바로 3.3%까지 잡아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게 잡았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끌어올렸던 물가를 4%대에서 3%까지 낮춰놨는데 오히려 물가를 잘 잡았다라고도 말해주지 못할 망정 이재명은 오히려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분명히 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이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시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로마법에는 도저히 판결할 수가 없는 법이다. 왜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하더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살아났다고, 살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로마법에 비추어 볼 때 판결할 문제가 아니다. 죽을 문제도 아니다. 감옥 갈 문제도 아니다. 왜? 자기네들의 미신, 19절에 미신이라고 되어 있잖아.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 로마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 판결할 수가 없다. 왜?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를 카이사르 앞에 서게 해달라고 상소를 하기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유대인 종교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그런 악행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악행의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폭동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정치적인 황제를 욕한다, 비방을 한다든지 로마를 비방한다든지 이런 것이어야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죄를 물을 수가 있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에 파견이 됐는데, 가이사랴에 파견이 됐는데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기에 판결할 수가 없다. 왜? 자기들의 종교 문제, 이스라엘 민족 간에 자기들의 성전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이방이 어떻고 이런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 마침 바울이라는 사람이 카이사르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자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21절 바울이 청원하여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뭐를 청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기에 보내달라고. 그때까지 내가 보내달라 하기에 내가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다음에 재판이 열리는 그때까지 이 사람을 해코지 않도록, 해코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비들을 세워서 지키되 자유를 주고 하라. 그런데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경비들에게 지키게 하고 21절에 지키라고 명령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라. 괜히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누가 밤중에 와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라. 보호를 해라.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거늘 그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년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끌려 나오니 22절에 뭐라고 했죠?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도 직접 그를 보고 그 말을 듣고 싶다. 들어야 하겠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가 크게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했다는 그 기독교적인 교회적인 그 말을 나도 듣고 싶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재판 속에 나와서 당당히 말할까? 나도 듣고 싶다. 그 사건에 관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아그리빠 이 왕은 기독교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베스도는 기독교적인 지식이 전혀 없지만 이 아그리빠 이 왕은 기독교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아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제자들이 누군지, 또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도 직접 그 사람을 보고 싶다. 그 말을 듣고 싶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꼭 보게 해달라. 그 사람의 변론을 나도 듣고 싶다. 듣게. 내 앞으로 데리고 와봐라. 그 범죄자를,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반절에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지금 흥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23절이 흥미진진
부채가 해결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채. 야, 정말 이재명이 치매가 걸린 게 아닌가, 아니면 선택적 기억상실증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 이재명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요. 가계부채. 가장 심각했던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자, 문재인 정권에서 가계부채를 얼마나 늘려놨냐면요. 1862조입니다, 친구 여러분. 1862조. 네. 1862조의 가계부채를 남긴 채 양산으로 책 팔고 도망간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드려야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가계부채. 2016년만 하더라도 87.3%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계속 오릅니다. 자, 그러니까 2021년 되니까 몇 프로까지 오릅니까? 106.1%까지 올랐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친구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를 5년 동안 늘려놨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해야죠.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도록 윤석열 정부가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못 잡은 것처럼 가계부채를 해결 못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팩트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개딸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정부에서 갖고 온 지표 아니냐. 즉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된 지표만을 갖고 온 게 아니냐라고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개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뭐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개딸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표를 보여드릴 거냐면요. 바로 영국에서 만든 지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바로 영국 경제 주간지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자, 실제 보도까지 됐어요. 보도까지. 2023년에 가장 경제를 활성화된 나라가 어디인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1등은 그리스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한국은 도대체 몇 등일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영국 경제 주간지가 분석을 해서 내놓은 지표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제 나온 표입니다. 자, 우리나라 몇 위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2등. 심지어 미국보다도 앞섰어요. 우리나라 2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와 관련돼가지고 경제 성적을 2등을 먹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이 3인데 우리나라가 2등이라고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이 경제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와 관련된 성과가 뭡니까? 영국 경제 주간지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물가 부채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뭐 우리나라 자료 갖고 왔습니까? 영국 자료 갖고 왔습니다. 해외 자료 갖고 왔다고요. 설마 뭐 윤석열 정부가 영국 주간지랑 짜고선 이런 거 만든 겁니까? 민주당의 거짓말 우리가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는 하죠. 흥미진진. 이거를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이 행렬 위험이죠, 이게. 이 행렬. 여러분들 뭐 이걸 하기 전에 특히 그 지금 시대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갈 때 행렬이 아주 그냥 위험이 있죠, 위험. 특히 그 대통령들이 외국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에 국빈 방문으로 갔을 때 정말 어땠어요? 그 웅장함. 그게 뭐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영국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로 방문을 했다.
그걸 알리는 거잖아요.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기자들도 많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그걸 촬영을 해서 또 본국으로, 한국으로 전송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활동상을 보여주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니크라는 그 유튜브 있어요.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겠죠, 그게? 유니크라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들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웅장해요, 아주. 뭐 화려해요. 그냥 영국에 갔을 때는 말 타고도 가고, 막 그냥 기병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따라가고, 막 앞에도 가고, 뒤에도 오고, 막 이렇게 행렬이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위력이에요, 위력. 위험. 지금 그 행렬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행렬이. 바로 과시죠,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허위식도 있는 거죠, 사실상. 이런 게 허위식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게 그 화려한 행렬이죠. 이런 게 그런 게 있어요. 권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권위와 위험,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죠. 이게 과시하는 거, 보여주는 거, 화려한 모습, 그런 거잖아요. 이 구약시대나 이런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미개한 나라라든가 사우디 같은데, 사우디에서 미개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말 타고 또 옷도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위식도 있는 거고, 그게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껏 그냥 펼치는 거.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서 벌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려한 행렬, 그 병사들과 그 수많은 찬과 오찬을 외부 일정 없이 혼밥한 뒤 5시께 리커창 총리와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 총리는 당초 베이징에 없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베이징에서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홀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식당에서 꽈배기 조찬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식당에서 국빈을 안내하는 중국 당국자조차 없어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는 실용 외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땐 당시 후칭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연달아 만찬을 열었고 한중 경제인 초청 오찬까지 모두 7차례 식사 외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시주석 국빈 만찬과 천민을 충칭시 당서기 오찬, 시장 조찬과 동포 오찬을 제외한 6끼가 비공개 혼밥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식의 관계 규정 문서를 발표하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인데요. 양국 수교 이후에 두 나라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우닝가 합의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용산가 합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 다우닝가의 이름을 붙였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측에 이런 이름을 하는 경비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그러잖아요. 국빈이도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위험을 나타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재양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5년 동안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고, 응? 따돌림을 받고, 아, 진짜 쪽팔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쪽팔렸지, 5년 동안. 가는 데마다, 응? 따돌림 받고, 저쪽에 막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담소를 나누고, 막, 이렇게 막 서로가 막 그냥 서로 악수도 하고, 막, 포옹하고, 막, 그냥, 와인잔을 막 쳐들면서 막 화기애애한데, 문재왕이라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서 그냥 구칭이에서 완전히 그냥 미루나무처럼 뻣뻣하게. 그러니까 따라갔던 그 통역자 여자, 아, 그 여자가 너무 불쌍했어요, 솔직히. 너무 안쓰럽고. 그 여자 인상을 봐봐요. 나는 뭔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인상이잖아요, 그게. 응? 나는 무언가, 저런 쪼다 새끼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어이가 없으니까. 이 문재왕이라는 자는 한쪽 구석쟁이서 그 장면만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말도 안 걸어주고, 이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무슨 사진 찍는다 가면은, 응? 없어 또.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 하다가 또 김정숙이라는 기지면하고 또 응? 떨어져가지고 막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하면서 아 정말 쪽팔려가지고 중공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또 경비원한테 카메라 기자가 뚜지러 맞아가지고 얼굴 뼈가 다 부러져 버리고 대퇴부가 부러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러면서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지라라고 앉아서 아니 자기가 데리고 간 카메라 기자가고 저 경비원이 그 시진핑의 경비원이 아주 그냥 막 족쳐가지고 구두발로 집 밟아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척추가리가 나가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 그래도 지가 잘못했대. 우리가 잘못했대. 이런 새끼예요. 문재왕이라는 자가. 가는 데마다 따돌림 받고 5년 내내 어느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시진핑이니까 왜 그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게 바로 너는 대통령 아니야 이 새끼야. 너는 우리가 너 만들어준 거요. 대선 우리가 다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요. 너는 대통령 최소한 우리한테는 너 대통령이 아니야 이 새끼야. 우리의 종이야. 그 소리예요 그게. 너는 촛불 쿠데타로다가 니네 나라 전복시켜갖고 청와대 점거한 놈이요. 대통령 아니야 이 새끼야. 우리는 너 대통령 인정 안 해. 그 소리예요 그게. 러시아 푸틴이 언제 대통령 대접해준 적 있어요? 안 해줬다고. 시진핑이가 언제 문재왕을 대통령 취급해준 적 있어? 인정해준 적 있어? 없어요. 5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자익들만 대통령을 인정했죠. 우리 자유우파에서 60%가 인정을 했어요? 안 했다고. 나만 해도 대통령 인정 안 하니까. 정치평론가들도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뭐 공영 방송에서는 못하지만 유튜브에서는요. 그 정치평론가들 유튜브 자유우파 유튜브 많잖아요. 뭐 100만 뭐 200만 되는 유튜브 거기 나와가지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잖아요, 평론가들이. 특히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야. 나는 대통령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놈을, 촛불 쿠데타로다가 들어간 놈인데, 그리고 5년 내내 북게만
국회 대변인만 하는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외국에서도. 응? 신영복을 존경한다더니, 김원봉이를 군대에 창설자라느니 이지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외국 정상들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선진국에 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겠어요? 통역하려고 하니까 야 통역하지 마. 무슨 말 하지 뻔해. 통역하지 마. 얼마나 쪽팔려요. 그것도 생방송에서. 아씨.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겠어요? 문재양이 항상 F용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F용지 들고 나는 F용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걸 방송에 다 나와 그게. 이런 문재양이를 전라도 출신 목사와 목사 마누라가 존경한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최고로 존경한데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 마누라예요? 이랬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화려함과 이런 걸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화려한 행사를 하면서 행렬로 다 이렇게 지금 왔다고요 지금. 화려한 옷차림과 그 웅장한 그 행렬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사람들도 지금 불륜이잖아요. 오빠와 동생 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친상간이잖아요. 근친상간. 완전 불륜이잖아요. 불륜. 도덕적으로 가득 찬 그들의 생활. 불륜의 생활. 그 내면의 모습을 감추려고 그런 걸 감추려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웅장하게 행렬을 하는 이 모습, 자신들의 그 추악한 모습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그냥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내 앞에서 무릎 꿇어.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과시하면서 인위적인 위험을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권위가 드러나나요?